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고위 군인 집안의 딸로 북한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3년 전 목숨을 건 탈출을 한 이저 양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했던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만큼 국정원에서도 이 사람이 탈북할 줄은 몰랐다며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탈북이었는데요. 한번 이저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탈북을 한 이저라고 합니다.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어렸을 때 꽤 괜찮은 삶을 보냈습니다. 북한 사람이면 다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저는 중앙보위부 간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어요. 사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다는 것은 북한 내에서는 상위 1%의 삶이거든요. 이 모든 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으로 참전하셨고 엄청난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이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혁명열사 가족으로 분류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역시 군에서도 승승장구하셨고 저도 험한 일을 겪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진짜 웃기게도 이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고 자란 덕분에 저는 탈북 결정도 너무나 빨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공들여 초상화를 닦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짓인데 그때는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 장군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닦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위대한 아버지 장군님이 우리 인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혁명동지들과 함께 괴뢰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했죠. 아버지께서도 항상 이런 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성분도 좋은데 공부까지 잘한다면서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며 저를 엄청 띄워줬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땐 전 금이야 오기야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러 평양 외국어학원에 진학을 했죠.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으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어학 쪽에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인재 양성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따로 있던데 그런 느낌이죠.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나온 평양외국어학원은 국립이고 신화도의 외국어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외국어 능력자들만 오는 곳이죠. 그런 만큼 아무나 가진 못합니다. 출신 성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입학을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여기 들어올 실력이면 병역면제까지 되니 얼마나 깐깐하게 따질지 상상이 가시죠? 여기서 저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택했습니다. 주전공은 중국어로 했는데 다들 2개 정도 언어는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 정도 언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한 친구들 틈에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집안끼리 은근 경쟁도 있어 밀리기 싫은 마음도 컸고 커서 외교관이 되어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출신 성분 하나 좋은 걸로 대강대강 살아가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은 중국 유학이라는 보상으로 이어졌어요.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지를 생각하시면 제가 유학을 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들 아시겠죠? 출신 성분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출신 성분에 정말 능력까지 받쳐줘야 가능한 거라 외교관으로서 거의 낙점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제 제 인생에는 거칠 것 없이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기 전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면 남조선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또 외국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도 많이 접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니 너는 휘둘리면 안 되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런 걸 보는 애들은 정신이 썩어 빠진 애들이니 가까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외동딸인데 타지에 보내려니 걱정이 되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장군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될 걸 직감하고 있던 것 아닐까 할 정도로 결정적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저는 친구들과 교류가 크게 없었어요. 사실 친구들이 저를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약간 피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노는데 껴주지도 않았거든요. 저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온 거니까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지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아빠는 중국인이지만
엄마는 한국인이라며 자기가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김치를 담아서 저도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중국 김치 맛없어서 그 친구도 고생 아니겠냐면서요. 처음으로 받아본 낯선 사람의 호의에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민족끼리 김치 나눠 먹는 것도 죄가 되냐고 하셨어. 그러니까 받아. 라며 제 손에 통을 쥐어주더라고요. 얼떨결에 받아온 김치통을 열어보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김치가 북한에서 못 본 빛깔이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빨갛고 속재료도 많이 들어갔지? 심지어 귀한 굴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무리해서 김치를 만든 건가 싶어 혼란스럽더라고요. 남조선이 이렇게까지 잘 산다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북한에서 이런 김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빨간 김치 앞에서 한참 고민을 한 끝에 내린 제 결론은 남조선 출신인데 중국 부자랑 결혼해서 잘 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 크게 김치를 담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아한 일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 친구에게 김치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한 것이 그 친구 어머니 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게 온갖 음식들이며 한국 과자, 과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편하게 대놓고 못 먹는 과일들을 종류별로 썰어서 주는가 하면 초코파이 같은 과자도 박스로 사서 안겨주더라고요. 이 친구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랑 결혼했구나. 예의가 아닌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남조선 출신이 맞지? 그런데 중국에 와서 어떻게 그런 부자를 만난 거야?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정말 북한 사람 맞구나. 이게 저를 놀리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갸우뚱하고 있는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한국 드라마 한 편 볼래? 내가 재미있는 걸로 추천해줄게. 이 친구의 어머님이 나만의 공작원 아닐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불순한 것을 추천해줄 수 있지 싶어 몹시 불쾌했습니다. 소리 높여 호통을 쳤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불순한 걸 보라고 할 수 있니? 너나 많이 봐라. 나는 그런 거 평생 가도 볼 일 없을 거다. 이건 아버지 장군님과의 약속이다. 매몰차게 돌아서는 제 뒤에 대고 친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현실을 보기 싫은 거 아니고 너가 여기 와서도 외딴 섬처럼 살아서 아직도 북한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여기까지 와서도 무슨 장군님 타령이니? 너 이것도 기회일 수 있어. 외딴 섬. 맞죠? 북한 안에서는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 저 말고 다른 북한 유학생들도 모두 외딴 섬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해외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과 교류도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니 자발적인 왕따죠. 이게 북한의 현재 위치인가 싶어 씁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서 일부러 더 도도하게 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다가와준 친구인데 너무 거칠게 대했나 싶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남조선이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보다 잘 산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실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바로 총살을 해버릴 정도로 차단을 시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드라마 안에 있을 건데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호기심은 공포감을 이겼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티가 나지 않게 스터디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자료조사를 핑계로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남조선 드라마를 봤죠. 이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네요. 아무리 선전용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렇지 북한에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때깔이었으니까요. 모두 사람들은 반질반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찌나 예쁘고 멋진지. 집도. 그래요. 집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평양에 있는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비교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좋은 집인데 드라마에서는 못 사는 사람 집이더라고요. 게다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길거리는 선전용으로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도 평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재미있기는 왜 그렇게도 재미있던지요. 그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남조선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번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던데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봐도 재미있는 걸 저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봤으니 느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늦은 밤에 모여서 과제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 친구의 집에도 놀러 갔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남조선 드라마와 영화를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 어머니와도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인지, 저희가 얼마나 세뇌되어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슬픈 건 사람들이 저희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나마 그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거죠. 누가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회의감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잠을 자는 게 두려워졌어요. 잠만 자면 자꾸 꿈속에 저는 남한에 가 있었거든요. 마음은 이미 남한이지만 내가 탈북을 하면 벌어질 뒷일을 잘 알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는 참아나지 않았죠.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나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알아차리셨는지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기습 방문하셨습니다. 너 이리로 앉아라. 올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야, 밥 차려라. 라며 무뚝뚝하게 구시지만 제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너 요새 딴짓거리 한다며? 아, 다 알고 오셨구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오셨다면 저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시겠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만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절로 철철 나더라고요. 그렇게 빌고 또 비는데 아버지의 불호령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마디를 던지셨죠. 우리 탈북하자. 그게 모두 살 길이야. 아버지는 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눈물 젖은 눈으로 껌뻑껌뻑하며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 남한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며 사상이 불순해진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 다시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어차피 돌아가봤자 너도 총살이고 나도 엄마도 끝이다. 내가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와 죄를 묻게 하겠다고 하고 중국으로 나왔어. 내가 그동안 빼돌린 달러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 남조선으로 가는데 여비는 충분할 거다. 브로커도 구해놨고 그때서야 제 철없는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보입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고 어머니도 몇 번씩 불려가 조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간의 충성심과 공헌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뒷돈을 찔러주고 나와서 이를 덮어보려 했는데 제 이야기가 퍼질 대로 퍼져서 저를 북한에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버리고 당을 택할 순 없다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이미 두 분은 목숨을 걸고 저와 함께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피해 그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며 중국 대륙횡단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점이 한몫했어요. 아버지가 가져온 달러를 속옷 안에 여러 겹 바느질을 해서 잘 숨기고 배에다가도 여러 번 비닐을 둘러 숨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발했습니다. 저희의 탈북 여정은 중국을 횡단해서 우선 쿤밍이라는 곳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라오스로 가서 태국까지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걷고 또 걸었고 중간중간 기차를 여러 번 바꿔 타며 갔습니다. 이때 제가 익혀둔 중국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워낙 유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의심을 살 일이 없었으니까요. 사력을 다해 도망친 끝에 라오스 국경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저 메콩강만 건너면 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우선 긴장을 좀 풀 수 있어요. 사실 중국보다 라오스에서 더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라오스는 북한 영사관이 있어서 저희가 탈북민인 게 알려지면 북한 영사관으로 바로 끌려갈 테니까요. 브로커가 저 메콩강만 건너면 되는데 악어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배가 뒤집혀서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탈북민들이 있었다며 다 왔다고 긴장 풀지 말라고요. 라오스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비대가 교대를 하며 경계가 풀어진 틈을 타 미친 듯이 강을 빠르게 건너 태국 국경으로 몸을 날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도 잠시 태국 국경에 저희 가족이 모두 안착한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국의 유엔 국제난민 수용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북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50평 정도 되는 수용소에 탈북민만 200명은 차 있었으니까요. 자리가 모자라 화장실에도 10몇 명이 껴서 제대로 다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들 이제 여기 있으면 북한으로는 안 간다는 사실에 마음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그 정권에 충성하며 사람들을 압박했던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시설이 열악하고 식사가 부실한 것보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게 만든 사람을 내가 장군님이라고 떠받들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의 출신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몇 번을 탈북한 걸 맞다고 했는데 여러 번 서류를 확인하며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한국을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해서 왔는데 혹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쩌나 하고 여러 번 자다가 깨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임시 여권을 손에 넣고 대한항공에 올라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있구나 싶었죠. 비행기에 올라타서도 혹시나 누가 뛰어들어와 북한으로 납치해가는 건 아닌가 하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긋나긋하고 예쁜 목소리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왔다는 걸 환영한다는 메시지에 저희 가족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눈물을 터뜨렸죠. 알고 보니까 원래 이런 방송을 기내에서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탈북민들이니까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은 있을 것이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북한에서 고위 간부급 집안이니 조사 과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같이 드라마 속 사람들처럼 쫙 빼입은 양복, 반질반질 넘긴 머리, 번쩍이는 시계로 사람을 쫄게 만들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렇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죠? 저보다 말씨가 더 예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구타도 고문도 없다는 거였어요.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불법적인 곳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때리겠냐고 하는데 긴장감이 다 풀어져서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물론 그 뒤에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보력에 눈물이 그만 쏙 들어가 버렸지만요. 제 친구 관계부터 어떤 공부를 했고 중국에 언제 갔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 탈북 동기까지 완벽하게 다 꿰고 있는데 이런 귀신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력이 있는 곳인데 대체 북한은 자기들끼리 무슨 한심한 짓을 하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조사가 모두 끝나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저보다 더 놀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군대 쪽에 있던 분이라 다르시겠죠. 심지어 아버지께서 받은 뇌물에 챙겨나온 달러 규모도 알고 있는 걸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장난으로 야, 국정원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입은 빤스 색깔도 알겠다 하며 웃을 정도였으니까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남한 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는 꽤 긴 시간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충격이고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라 그런지 지루할 틈 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죠. 말로만 듣던 서울, 꿈의 도시 서울의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선 나름 공부를 잘하고 북한의 엘리트였던 제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남한의 교육 내용이 많이 달랐고 특히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어와 러시아어는 잘하지만 영어는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영어를 잘해야 살아남겠더라고요. 그리고 말투 때문에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죠. 아기는 없고 좀 신기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한때는 이 말투가 신경 쓰여서 밖에서 말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긴장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다시는 할아버지 묘소도 찾아가지 못하고 할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북한에서 잘 살았던 것인데 우리의 이런 행동이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던 제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수업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 수업에서 저는 민준이라는 남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다들 제가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어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곤란해하던데 그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아직 남한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 게 많겠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얼마나 든든하고 멋지게 보였나 몰라요. 안 그래도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영어도 어려웠고 인터넷도 휴대폰도. 지금은 적응해서 아무렇지 않게 다 쓰고 다니지만 초기에는 정말 곤란한 적이 많았는데 민준이 덕에 저는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한의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제가 평범한 남한의 20대가 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민준이 도움을 받았지만 한 번씩 힘든 순간은 찾아오긴 했습니다. 영어만큼 힘들었던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역사였습니다. 나만이 맞을 거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한에서 배우는 역사는 북한에서 배운 것과 거의 정반대였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 차이는 할아버지가 남쪽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겠구나 싶어 침울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한때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덕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적응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남한 사회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동시에 북한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젠가 이 경험들이 남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씩 제대로 학습하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민준이와 공부한 건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배웠는데 민준이는 제게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게 남한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책, 당시의 신문기사, 심지어 북한의 공식 문서까지 함께 비교해가며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한국 전쟁의 복잡한 배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적인 냉전 구도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전쟁 중 민간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요. 북한에서는 항상 승리의 역사만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한군과 유엔군의 희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북한군 포로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할아버지도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니까 끌려갔던 것 아닐까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역사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더 공부를 해나갔죠.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한 발전 과정도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남한의 민주화 과정, 경제 발전 등을 공부하면서 저는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해본 건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남한의 IMF 외환위기의 비교예요. 두 사건 모두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 대응 방식과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체제의 차이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김씨 일가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인민들을 괴롭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 전공으로 택했던 역사학을 메인으로 삼고 대학원도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이런 노력을 교수님들도 좋게 봐주셨거든요. 양쪽을 다 경험해본 사람은 흔치 않기에 제 독특한 경험과 시각은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요? 저는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경험한 특별한 위치에 있었으니 이 점을 잘 살려서 제가 앞으로 남북한의 이해와 화해를 위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실종된 군인들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끔 제게 몰래 이야기해 주셨던 작은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작은할아버지가 실종되었는데 남한으로 가서 사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 제대로 기리지도 못한다고 늘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함께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한 날, 저는 남한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첨단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해 수십 년 전에 사망한 군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노력이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상상하며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이며 할아버지가 북한군으로 참전했고 작은할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유해발굴감식단 직원들은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참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DNA 샘플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북한군 유해를 직접 발굴할 수는 없지만
남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북한군 유해와의 대조를 통해 작은할아버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DNA 샘플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저의 DNA 속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역사와 이제는 남한 사람이 된 저의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마치 저희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제서야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DNA 샘플을 제공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굴된 북한군 유해 중 하나가 제 작은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연락이 왔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유해 발굴 감식단을 다시 방문했고 그곳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해당 유해는 99.9% 확률로 저희 친족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작은할아버지의 유해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넘게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작은할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걸 남북이 갈라져 있는 바람에 제대로 찾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제 삶을 바쳐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도 진학하기로 했죠. 북한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NGO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인터넷을 타고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저는 여러 강연회에 초청받아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뿌듯할 따름이었어요. 보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바빠진다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겠죠. 비록 통일은 아직 멀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의 용기, 작은할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자신의 열정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저의 작은 노력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